바로 시작할까요? 25분, 30분.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난 뒤에 2004년경부터 2010년 정도까지 6년 정도 우리 불광교육원에서 강의를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불광연구원 창립하고 난 뒤에 초기 활동을 여기 옆에 계신 서재영 교수님과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불광 와서 처음 강의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찰에 가서 화학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는데, 불광에서 화학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제가 답변을 이야기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주시는 불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광덕 큰 스님과 불광법회를 같이 시작하고 우리 불광법회 근본도량인 불광사를 함께 일구어 왔던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불광사 교육을 이제 강의를 불광교육원에서 안 주면 왜 나는 안 주냐라고 짜증을 좀 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지금 이제 수재영 선생님께서 부록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40대 막 들어가던 초반이라서 불광에 오면 힘나고 여기 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이 광덕 스님에 대한 원고 혹은 불광에 대한 원고들을 설 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힘있게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글을 써보니까 내가 그때는 왜 광덕 스님의 전집이라든가 광덕 스님의 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못 봤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번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광덕 스님은 왜 불광운동을 시작하셨나 라고 하는 주제인데, 제가 자료집에는 그 부분을 주제로, 부제로 서원의 삶이 나아간 곳이라고 달았는데, 발표 PT에서는 본 제목을 서원의 삶이 나아간 곳, 부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덕 스님은 왜 불광운동을 시작하셨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목을 큰 제목과 부제를 좀 바꿔 봤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 광덕 스님, 그 다음에 우리 불광법회, 그 다음에 불광법회 불광사의 출발점이 되는 월간불광 창간 첫호입니다. 창간호입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그렇게 쓸 건데, 불광사 불광법회 법주 광덕대중사, 그 다음에 월간불광 창간호 1974년 11월호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이미지로 올렸습니다만 제가 원고를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로 옮겼는데, 우리 불광이 가지고 있는 또는 불광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글자로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 구체적인 법문의 내용으로 옮아가면 지금 이미지에 있는 불광 창간호에 들어있는 순수 불교 선언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다 읽고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새기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 자존자이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 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라 국어의 진리인 불성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쭉 띄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반야의 눈을 크게 떠야 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 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 복지를 회복하여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용력을 발현하여 이 땅 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겠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지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유광을 전달하는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지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유한다. 오늘을 사는 불자로서 조국과 형제 앞에 진실을 바치고자 함에서이다. 자, 제가 광덕스님 이야기 또는 광덕스님 법어를 여러분들께 전할 때 반드시 안 놓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창조적 불성의 인간이지만 그 불성의 인간인 걸 선언하는 것은 부처님이시죠.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그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지워나가고 신심을 정량합니다. 신심이 확고히 굳어지면 그것이 삶의 모습, 행동,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죠. 삶의 모습, 실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역사를 말씀하신 거고 앞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야 될 불성인간이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반야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야를 실천으로 현실 사회에 일구어내는 것을 바라밀 운동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보현행원이라고도 할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본래 불성인간인 인간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 본래의 당연한 모습이 불일 거고요. 그 부처인 존재는 당연히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불광이죠. 빛으로 드러났을 때 드러내는 것, 빛으로 드러내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으로 드러내는 것은 부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스님께서 늘 법의 행동자, 각의 구체적 구현자, 행동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 게 우리 불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 방향,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 면은 드러내는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쫓아가 본 측면들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임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제가 못 봤던 부분에 속합니다. 늘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이 광덕 스님의 생애에서 은사이신 동산 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전혀 문외한인 그런 삶이죠. 근데 이 한국대학 다니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발발하고 포항에 내려가 있던 스님이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고 난 뒤에 서울에 와가지고 야간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던 박종웅 선생님이 스님께 동산 스님 앞으로 가는 편지를 한 통 써주시죠. 그 편지를 들고 범어사로 내려가서 동산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때 동산 스님께서 불교 불자도 잘 모르는 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이 너라고 하자.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도 없고 생각이 없을 때 너는 뭐냐? 그것을 가져와 봐라. 화두겠죠. 근데 아마 뜬금없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답변을 만들어 가셨는데 끝내 만족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 자리로 주저앉아서 범어사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속인이면서 제가자이면서 방부를 드립니다.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약 10년 동안 이 거사로서 행자생활. 근데 사실은 성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하지 않은 것은 성녀로서 제를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제로서의 입장, 성직자로서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 말고는 스님들이 하는 다른 모든 수행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똑같이 다 하셨더라고요. 다 하셨는데도 출가는 하지 않는 세월이 10년을 이어집니다. 그 10년을 이어지고 난 뒤에 60년에 스님께서 동산 선생님께서 반강제 혹은 반강제에 대한 헌연한 답변으로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새벽에 삼위계 받고 저녁에 비구계를 받는 이 하루 동안 삼위계와 구족계를 다 받는 그런 경로를 거쳐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출가 안 하고 범어사 일을 온갖 안팎에서 다 하던 스님이 거사가 갑자기 10년 되는 해에 출가를 하니까 왜냐라고 주위에 같이 수행하던 스님들이 여쭌 거죠. 그랬더니만 스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사 1번. 크게 죽는 것이 첫 번째다. 백암록에 나오는 공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한마디에서 무언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출가, 저도 불교학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다 출가하는 경우 많고 졸업해가지고 취업했다가도 학교 찾아와가지고 어느 선생님 찾아갈까요? 라고 해가지고 출가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절에 가서 이미 출가자 생활에 90% 들었었는데 개는 갖추지 않고 10년을 버틴다. 저는 그 부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동산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스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스님이 생각한, 출가하기 전에 스님이 생각한 출가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한껏 차 있었던 거고, 스님으로서는 나는 저 스님들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신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객이 절에 보시물을 낭비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꺼림칙함도 있었겠지만 그건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무엇보다도 출가한 스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살 수 있느냐가 이 동산 스님이 던진 화두와 연결되어서 10년의 행자 생활을 거치고 지금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출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엄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건 스님이 깨달음을 출가를 하시는 순간, 수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신만이다. 의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배웠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데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출가하고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불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 의심이 없는 자리에서 수계가 이루어지고 성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후 광덕 스님 행보의 모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65년도에 서신 글이 있는데, 은사이신 동산 큰 스님께서 65년도 4월 24일 날 입적하셨습니다. 그리고 49제가 6월 12일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불교 65년 6월 13일자, 그러니까 아마 그런 49제 직전에 서신 거겠죠. 거기에 출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내놓고 계십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그 밖의 온갖 것과 바꾼 것이다. 그의 열은 태초의 빛을 바친 어머니의 체온이다. 뜨거운 식을 줄 모르는 신앙이다. 이 신앙에서 위대한 혁신, 출가는 결단되었고 부따적인 나 생명체는 배태하고 성장하고 행동은 확대해간다. 실로 뜨거운 신앙은 종교적 생명체의 체온이 아닐 수 없다. 체온을 성실한 생명체를 생각해보라. 종교적 생명체에 있어 건강한 체온은 온갖 한랭 풍우 속에서도 오히려 착실히 성장해간다. 그렇지 못할 때 그는 단순히 법 위에 쌓인 육체에 불과하다. 광대 부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참된 삶의 시작이며 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출가한 처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출가하는데 10년이나 걸렸던 분이 은사 스님이 입적한 직후에 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은사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당신이 출가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산 스님께서 광덕 스님을 끄잡아 당겨간 과정이고 당신이 쫓아간 과정이고 그것이 당신이 다시 후학의 스님들에게 던져야 될, 도인해야 될 역할을 출가라고 하는 말 안에 담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은 출가는 발심의 확정, 서원이 견고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획득하는 거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출가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출가에 이르는 과정을 화엄경에서 표현하면 믿음의 만이, 초발심주의에 이르는 과정, 또 서원을 받아들여서 자기와에서 견고해진 지점, 그리고 출가에 이르렀을 때는, 그러니까 출가했을 때는 무한자며 창조자여야 한다. 그래서 출가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자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던져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한 말씀을 그 삶의 출가까지의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던져서 살지 않으면 스님들을 떠나서, 제가자를 떠나서 불자된, 부처님의 제자된, 부처님의 자식된 이로서는 이미 실격이다. 목숨 던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광덕 스님은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계신 거죠. 자, 불광운동에 조금 더 가까운 시절이 이제 불광운동이 1974년 11월 창간호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창간호가 이루어지고 창간호 이후에 불광부패가 이루어지고 그 불광부패를
통해서 불광 운동이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모양새, 그리고 이 월간 불광 창간호 이후에 나오는 불광의 모든 이념들, 지침서들이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 사이에 스님들의 글에, 스님의 활동에 이미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봉온사 시절의 대학생 수도원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암송하고 있고요, 삼천배를 지키고 있고, 보현행원품을 대학생 수도원의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고, 반야바라밀 염송으로 대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입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김성건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연로하시지만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 시절에 봉온사 대학생 수도원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운동 또는 청년불교운동, 전법운동의 출발점이 한 출발점의 하나가 봉온사 주지 계실 때의 대학생 수도원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62년도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난 뒤에부터 종정이 되셨던 동산스님을 따라서 조계종 총무국장이라든가 국장급 자리들을 쭉 살고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66년도에 봉온사 주지를 그만두시면서 70년대 초반까지 종단직에서 벗어나 계시다가 71년도부터 해서 73년 1월 달까지 종단 부장직에 다시 가 계시는데요. 이 시기에 총무국장 혹은 총무부장을 사시는 과정에서도 좀 특이하세요. 우리 보통 2판, 4판 이렇게 하는데, 사판이죠. 행정의 최일선에서 계신데 끊임없이 전법과 불자라고 하는 고민을 기고문들을 통해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봉온사 시절 66년도 신년호에 있는 글인데요. 인간은 즉시 불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불자요,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외도본부다.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심이 견고해지셨습니까? 신이, 믿음이 만해지셨습니까? 만해지지 못하셨으면 아직 불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광덕 선생님께서 놓고 계시죠. 우리 아직 불자에 도달하지 못했나요? 불자에 도달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글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는 불자다. 원만 구족한 무한자재다. 미는 불자다. 자재광명으로 무한을 창조한다. 하루에 3번, 10번 다짐하고 그 다짐이 의심이 없을 때까지 다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70년대 초반에 총무부장 살던 시절인데요. 석주 스님이 그 당시에 같이 많이 사셨는데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회고담 안에서 보면 광덕 스님께서 총무원 사무실에 앉아서 옆에 앉은 석주 스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세간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초세간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불법을 전하고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도가 따로 없습니다. 전법이 구도입니다. 전법이 구도입니다. 그런데 총무부장이실 때에 좀 뜬금없어요. 봉축 세미나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원장 스님이나 종단 큰 스님들의 봉축사, 기념사들이 많습니다만 이 봉축 세미나를 주관하고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행사에서의 교회사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인간은 불성인간입니다. 불성을 구유하고 불성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인간입니다. 불성은 불타의 본성입니다. 무한과 자재 만덕의 근원입니다. 해놓고 끝에 가보면 둘째, 사회적 관계에서의 측면입니다. 사회, 제도, 환경 속에서 본래적 인간의 권위 보장, 능력 개발의 요건 조성, 평화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성숙을 위한 국가적, 국제적 제반 상황의 문제가 제기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불자의 본래 자리 찾기, 이거 두 개가 그대로 녹아 있죠.
이게 그대로 순수 불교 선언으로 들어와 있다. 월간 불광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살펴보면 크게 제가 뭉뚱그려 살펴보면 불광운동, 불광법회가 왜 등장했느냐? 행자 시절에 때 신소천 스님의 금강경 구국 구세운동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셨고요. 이때 이미 가정법회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은사인 동산스님, 위로 올라가시면 용성스님이 있고요. 용성스님이 일제시대 때 한국 비구성 전통,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내려오는 한국 불교 수행 전통을 그대로 개성하는 흐름에 있죠. 그 용산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위패상자로 출가하신 분이 신소천 스님입니다. 그 소천 스님 밑에서 금강경 독송 구국운동을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뭉뚱거리면서 당신의 출가와 연계된 신심, 발심을 굳혀간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어짐으로써 성취된 본래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연관선상에 이미 50년대에 출가하기 전에 행자 시절 10년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게 총무원 시절과 봉원사 주지 시절.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당신이 고민하고 얻었던 것, 출가할 때 확신했던 것을 점검해보는, 적용해보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 PT에는 안 넣어놨는데요. 발표 자료집 10페이지에 보시면 정화 스님의 회고담을 갖다 놨는데, 이때가 이제 총무원, 총무부장, 그러니까 총무원의 종무행정직을 다 그만두고 불광운동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1년 정도 전의 일인데 정화 스님께 출가하러 온 세 처녀의 이야기를 정화 스님이 전해 듣고 큰 스님 안부를 물으니까 큰 스님이 절에 들어가셔서 3일 밤낮을 대성통곡하고 절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회고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점이 아마 종단에서 벗어나셔서 불광운동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감히 전환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만 바뀌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였고, 그 종단 공동체에서 온갖 힘을 다해 보셨으나 종단이 안 맞아서, 스님들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발심과 서원이 워낙 견고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걸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일구어야죠. 그 일굼의 출발점이 월간 불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굼의 출발점이 불광법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불광 이후에 스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나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 이 광덕 스님께서 지금 이게 아마 82년도인가 85년도쯤에 스님께서 불광운동으로 전환할 때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속하는데, 이 내용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왜 3일 밤낮을 절규하고 울부짖었을까, 참여하셨을까? 근데 종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스님께서 출가할 때 세운 발심, 확신, 서원의 견고함이 있었는데 그것대로 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신 데 대한
참회,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재다짐, 이 과정이 아마 종무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불광법회로 나아가시는 1년 사이에 당신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신심에서, 발심에서 떨어지지 않고 발심대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 불광 창간하고 나면 사실은 입적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글을 못 쓰는 경우는 빼고 밤새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밤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받아 서신 제자도 있고 옆에 받아 서신 제가자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힘은 떨어져도 할 말은 끊임없이 새겨야 되는, 전해야 될 말은 끊임없이 새겨야 되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해야 될 말, 전법이죠. 법을 전하는 데서 불이 드러나고 그 불이 드러나는 것을 빛이라고 표현한다. 이 일념이 간 겁니다. 근데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광덕 스님이 보신 부처님의 모습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법을 펼치셨을 때 부처님이 되셨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 성취하셨을 때 부처님 안 되셨어요. 혼자 되셨죠. 누가 압니까? 초전법륜을 굴리셨을 때 제자들이 깨달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깨달음의 존재를 압니다. 왜 불광이냐? 왜 전법지 불광이냐? 왜 전법하는 운동 불광법회냐? 왜 전법하는 불광법회의 근본 도량으로 불광사냐? 여기에 제가 더 답변 드릴 게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이 정리 부분인데요. 정리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불교학계는, 전 세계 불교학계는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최근 약 30여 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대성경전, 대성불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성경전 암송하고 독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대성불교를 전공하는 최선진 학자들은 대성경전 암송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대성경전 천천히 숙독하세요. 천천히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경전 속에 부처님에 대한 청법자가 되어서 질문하시고 부처님과 대화하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하는데 수업할 때 화엄경문을 가끔 가져다가 읽습니다. 근데 그때만 참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경전 안 읽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경전 안 읽을 때는 모르쇠 하고 삽니다. 근데 경전 읽으면 내가 화엄경 공부하는데, 화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안 살고 있지? 대성경전을 그렇게 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불광법회 광덕 큰 스님께서 불광을 위해서 월간 불광을 통해 가지고 남긴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대성경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광의 불자신데 월간 불광을 통해서 전해오는 스님의 법문을 전해 받을 때 스님하고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스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스님으로부터 답변 듣고 계십니까? 법회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쓰라는 법주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법회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있어도 법주가 없으면 법회는 성립 안 합니다. 부처님의 법회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주가 있어서 시작됐고요. 불광법회라고 하는 법회는 월광불광을 매개로 삼은 광덕이라고 하는 법주께서 있으셔서 시작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자가 중심이 되어서 당신의 법을 수지하고 지키라고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수지하고 법을 지켜가고 법을 올바로 세우는 역할을 출가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제가자들도 출가 공동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주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법을 밝혀 드러낸 분이 법주가 됩니다. 불광은요, 빛이 나와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처님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불광운동이죠. 그게 광덕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전법이죠. 그 전법의 결과물이 우리 불광에서 공부하고 불광에서 실천하고 불광을 통해서 불자다움을 찾아가는 불광사 불광법회입니다. 불광운동입니다. 저는 만약 광덕 스님께서 출가할 때의 그 출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셨다면 불광이 있었을까? 불광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의 스님께서 중단 정치에서 전환하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출가의 결심, 출가의 서원이 끊임없이 부닥쳐간 과정에 수처한 곳이 종단이었고 수처한 곳이 월광불광이고 불광법회, 불광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흡하나마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 시작에 대해서, 불광사 시작에 대해서 제가 보는 측면을 부족한 부분이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기람 교수님께서 광덕 스님은 왜 불광운동을 시작하셨나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의 그 특권은 이후에 남은 시간에 다 자기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그 발표가 늘어졌습니다만 중요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운동의 그 출현의 전사가 있다. 1974년이 불광의 시작이 아니라 1965년 봉원사 주지 시절부터 대학생 수도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보현행원품과 바라밀 염송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불광운동의 출발한 1965년으로 봐도 무방하다.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불광의 역사를 그렇게 치면 지금 60주년이 되는 거죠. 10년 더 뿌리를 또 올려 놓았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던 과정을 살펴보면 출가한 이후에 금강경 구국운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광덕 스님의 그 삶은 격동의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죠.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범어사에 출가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왔을 때 그 어두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소천 스님과 함께 금강경 구국운동을 마산, 부산 이쪽에서 펼치셨고, 뭐 그래서 그런지 마산 성교사 주지도 하셨죠. 오늘 뒷부분에 발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이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해방 이후에 그 격동과 더불어서 종단 정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하신 것이 종단에 들어가셔서 종단 건설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법제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종단의 틀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그 종단이라고 하는 그 틀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전법의 그 현장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불광을 창간하고 불광사를 창건하게 됐던 그 불광운동의 전사였다, 이런 이제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불광운동은 왜 시작되었는가?
중요한 이제 그 발표 직접 하셨으니까 정화라고 하는 어떤 그 외적인 형식은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정화의 내실을 기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광덕 스님뿐만 아니라 성철 스님도 똑같이 요구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서 총림을 이루고 수자들을 당금질하는 그 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면, 광덕 스님은 도심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대중들을 그 불광 행자로 당금질하는 그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그 정화라고 하는 그 과정 이후에 불교가 어떤 내용성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맥락이, 성철 스님은 수행자로서, 광덕 스님은 바로 도심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불광 운동을 펼치는 이런 그 양대축으로 나왔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전 위덕대 총장을 지내신 장익 교수님을 모시고 석기람 교수님의 광덕 스님은 왜 불광 운동을 시작하셨나에 대한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논평을 하게 되는지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 중반에 군법사를 마치고 광덕큰 스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스님 말씀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넌 공부를 해라. 예 스님하고 불교 공부를 학부부터 박사까지 했습니다. 중간쯤 되던 때에 스님께서 동국학원에 교법사가 어떠냐? 예, 스님 좋습니다. 그래서 교법사로서 청소년들을 포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전화 오셔서 불광사에 청소년 법회를 맡아달라. 목련 10달 법회입니다. 지도법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니까 청년 법회를 지도법사로 위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육들, 기본교육, 바라밀교육, 명교사교육, 포교사교육, 이쯤 이야기하면 아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명 장익입니다. 그리고 80년 중반부터 97년 제가 대학에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 한 15년 가까이 스님을 모시고 이 불광법당에서 포교 활동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이 몸이 많이 좀 힘들어지셨고 저도 대학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25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친정집에 왔더니 오빠들끼리 싸워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나는 꼴입니다.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자괴심이 들고 스님의 유지를 그동안 못 받들고 멀리서 제 일에 바빠서 허우덕거리다가 이 자리에 오늘 앉게 되니 참 무한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저 인생에서 풀어야 될 스님과의 약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에 충실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석기람 교수님 참 눈물도 많으시지만 애정도 많으시고
참 글솜씨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은 왜 광덕 스님이 불광운동을 하실까? 왜라고 하는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광덕 스님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중에 특히 출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그 비중을 많이 두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단 활동이나 또는 포교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은 그야말로 그 대사 1번이라고 하는 출가의 어떤 큰 서원 앞에, 그것은 그저 하나의 경험을 불과한 사안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출가에 상당한 의미를 두신 것으로 오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 기록들을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문헌을 통해서 밝혀서 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발표할 때 읽지는 않으셨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시면 각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각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달음의 마음, 또 깨달음의 행동, 실천,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었다. 광덕 스님의 깨달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주셨는데, 저 입장에서는 우리 스님이 물론 포교로서, 교육으로서, 또 재단의 행정 중책자로서 큰 업적도 남기셨지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 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선사로서의 우뚝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15년간을 거의 지속적으로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스님의 언어는 굉장히 명쾌하고 단도직입적이며 아주 활기와 열정에 차 있었습니다. 조금도 논리적인 체계나 정신적인 가식이 들어가지 않은 본성 그대로 일어나는 직설적 선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대로 출가 이후에 어떤 분기점과 어떤 수행 과정과 어떤 체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스님의 일생을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깨달음의 모티브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 점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포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면 포교 잘하는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포교 잘하는 거고 행정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전달하느냐,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 그 시대를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점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그 초기 기본 교재로 썼던 책이 바로 그 생애 의문에서부터 그 해결까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게 그 강의를 맡기시면서 일일이 그 페이지와 시간을 정해 주시고 내용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그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제가 보지 못했던, 읽지 못했던 한 부분을 최근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의 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의 앞부분은 신도 교육용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후기를 보면요. 한번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뒤쪽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신기롭다. 이 다행스러움, 이 경사스러움에 가슴이 설레인다. 이 몸이 진리 광명의 표현이고 청정무구 이럴 데 없는 법성의 생명일 줄이야. 스스로 시간에 상관없이 우뚝하고 공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제할 줄이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순한 스님의 논리적인 사고로 풀어낸 글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뜨거운 그런 감동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체험의 선사들의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원래로 생명에서부터 뛰어나고 생멸에 자제하여 온갖 지혜, 온갖 덕성, 온갖 위력으로 자약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도 땅도 세계도 한마음 기멸하는 데서 출몰하고 온 국토 온 세계를 한 폭의 화폭 삼아 마음대로 그려내는 주인인 것이다. 어째 보면 저는 선사들의 오도송처럼 우리 스님의 그 깨달음의 메시지가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뜨겁고 강렬한 이 깨달음의 열정이 사무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 본래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과 다름이 없고 시간과 공간에 막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제하여 모든 위력으로 청정국토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스님이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위대한 역대의 조사 선사들이 그랬습니다. 달마는요, 중생이 스스로 본성이 청정한 것을 믿고 깨달아라. 마저 도일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이며 중생은 본래로 따로 없다. 대해스님은 본지풍광이요 본래 면목이 중생들의 본성이다. 무문스님은 문 없는 문을 열어서 우주에 낱낱이 달아다니는 주인공이 되라 이랬습니다. 이 역대 조사 선사들의 말씀이 다 우리 본성이 청정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설파하신 겁니다. 우리 광덕 스님이 또 바로 이러한 본성의 근본 취지를 깨달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대승 경전이 그랬습니다. 마하반야는 본래로 이 세계가 공성이며 때묻지 않는 청정법신인 것을 아는 것이 그 지혜가 바로 마하반야입니다. 그것을 자유롭고 자제롭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걸림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자제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불사를 성취할 수 있고 보현보살의 이런 모든 행원들은 마하반야의 지혜로 공성을 이루어서 무한한 창조의 권능인 공용을 발휘하여 역사를 밝히는 바라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똑같은 선사들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광덕 스님의 이야기는 왜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와닿느냐? 저는 그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시절 인연이 있어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우주에 부처님이 오신 것이고요. 광덕 스님의 시절 인연은 바로 스님이 사시면서 경험했고 또 체험했고 본인이 스스로가 살아보신
그 삶의 여정, 즉 한국 사회의 그 어려운 부분, 또 여러 가지 70년, 60년대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인간성이 도태되고 소외되어가는 그런 어두운 그런 질곡의 삶 속에서 암울한 인간에 대한 해석을 스님은 빛과 광명으로 내 본래 성품이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이 찬란한 빛을 선물을 하시기 위한 그런 시절 인연의 언어와 표현으로 나타내셨으며, 또 종단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소용돌이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셨던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내적 외적인 사회적 정치적 종교 또는 종단적인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일대사 인연으로서 시절 인연으로서 그것이 합쳐지면서 불광 운동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이 여기까지 펼쳐지고 들려오는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불광사에 들어서면서 정말 그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진격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불화의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야말로 스님 말씀대로 하면 뜨거운 열정과 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새로운 길에 대한 마장이요, 극복해야 될 시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스님의 그런 깨달음의 그 본지, 그 뜻을 서로가 잘 한번 챙겨보면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혜 교수님의 아주 감동스러운 토론이셨는데요. 삼재팔란 가운데 팔란 중에 하나가 불전불우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팔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불광행자에게는 광덕스님 계시지 않은 곳, 광덕스님을 뵙지 못한 것이야말로 팔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장혜 교수님은 저는 이렇게 팔란 복이 부족해서 광덕스님을 못 뵀어요. 성철 스님을 현창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성철 스님도 못 뵀습니다. 근데 이 장혜 교수님 보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예, 공부를 하니까. 너는 교법사를 해라. 예, 교법사도 하고. 너는 불광 청년의 법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의 그 삶이 조용히 되신 거잖아요. 참 복받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의 그 말씀을 책으로 읽어도 가슴이 뛰고 뭔가 그 빛의 은혜라고 에너지를 받는데, 그분 밑에서 너는 공부를 해라, 법사를 해라 그러면서 자상히 지도받으시고 그 말씀을 직접, 우리 성문성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타고 바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니까 장혜 교수님의 언어가 달라요.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고, 광덕 스님에서 가까이 받으신 분들의 감화력이 저런 건가라고 하는 걸 새삼 오늘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석기람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해 주신 장혜 교수님께 큰 박수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늘 석촌호숫가에 한 30분 있다가 왔습니다. 많은 지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오버랩 되다가 꼭 하려고 있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스님이 저에게 콕 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껍데기 불교 하지 마라. 포교는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다. 알맹이 불교해야 된다. 우리 불교 정말 좋지만요. 껍데기 너무 많습니다. 알맹이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이 저는 알맹이를 나는 깨서 내놓고 싶다. 이 시대의 굶주린 불교의 신도들에게는 알맹이가 필요하다. 꼭 한 번 더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껍데기 불교하지 마라. 알맹이를 불교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고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도심 포교의 역사 속에서